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인류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프랑스의 압제자로부터의 해방은 대다수의 유럽인들에게 모두가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더 나은 시대에 대한 꿈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유럽의 군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다. 1814년 가을부터 1815년 여름까지 군주들은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빈 회의를 열었는데 그들의 의도는 최대한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총리 메테르니히의 주도 아래 1789년 이전의 체제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었다. 경찰 국가식 강압을 통해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1848년에 또 다른 혁명으로 분출되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은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다. 혁명이 일어난 뒤 몇 달 동안은 군주들이 물러설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몸짓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전열을 정비해 다시 한번 무력으로 자기들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하여 파리, 빈, 베를린 등 곳곳에서 혁명 세력은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말았다. 이렇게 군주들이 정치적 변화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급격한 경제적 발전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린다. 산업혁명은 농경 문화와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래 인류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놨다. 당시 세계 제1의 해상 강국이자 식민 제국이었던 영국은 막대한 부의 축적 그리고 강한 자부심과 계몽주의 정신을 가진 시민 계급의 성장을 통해 문화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화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이작 뉴턴은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정립된 법칙을 이용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그 법칙을 증명함으로써 자연과학의 기초를 세웠다. 사람들은 이렇게 획득된 인식을 토대로 자연의 힘에 대한 이해와 그 기술적 이용 가능성의 폭을 점점 넓혀 나갔다. 그 한 가지 사례가 1789년에 만들어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었다. 그것은 사용 가능한 최초의 증기기관으로서 인류사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증기기관은 인간의 일손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광업과 제철, 철강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의 덕을 본 분야는 섬유 사업이었다. 증기로 작동되는 방적기와 섬유 직조기가 발명되었고
면 섬유의 가공이 용이해지고 가공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섬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대규모의 섬유 생산 공장들이 속속 건설됨에 따라 곧 기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기계 생산도 더 이상 수공업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다시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국 철제 및 강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운송 수단의 개선이었다. 원료와 제품을 가난한 한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바로 이러한 운송 문제에 대한 기술자들의 해답이었다. 1821년에는 최초의 철도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개통되었다. 철도망의 확장으로 인해 산업은 계속 활성화되었다. 대량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세계 최초로 공업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발명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동력이 필수적이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소농들이 자신의 농지를 팔고 도시로 이주해 머슴처럼 일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으로부터의 탈출은 급격한 도시의 성장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1760년에서 1830년 사이에 맨체스터는 인구가 1만 7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최초의 전형적 공업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도시의 팽창과 함께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고 일했던 농촌 출신들이 이제는 공장과 기계가 정하는 인공적인 리듬에 적응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전혀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결국 실업과 빈곤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극히 단순한 집단 거주시설에서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살아야 했다.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연기를 내뿜는 공장의 굴뚝 때문에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었고 수질도 대단히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맨체스터를 방문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문명은 스스로 기적을 낳고 문명화된 인간은 다시 야만인 꼴이 되고 말았다. 새로운 경제 구조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였다. 그의 저서인 국부론은 오직 이윤만을 지향하는 경제 활동을 위한 바이블이 되었다. 이 책에서 스미스가 제시한 주요한 학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이 한 사회의 경제 발전과 부의 원천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을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나누고 사람들을 각 부분의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스미스는 주장했다.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제품의 가격과 제품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 국가는 이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개입은 여러 경제적 요소들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자유로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부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 약자들은 이런 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누구보다도 공장주와 상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론이었다. 산업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초기부터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영국은 어느새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모범 국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회를 꿈꾸었는가? 일거리를 찾는 대규모의 인파, 낮은 임금, 여성 노동 및 유아 노동, 긴 노동시간, 주거지 부족, 인간적 관계 상실, 의료보험, 사고보험 및 노년기를 대비하는 보장제도의 결여, 공장주에 대한 전적인 종속관계. 바로 이것이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본 산업화의 모습이었다. 독일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1845년에 출간된 저서에서 자신이 직접 관찰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산업화가 서로 화해할 수 없이 대치하는 두 개의 계급을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부유한 시민이 이루는 유상계급, 즉 부르주아 계급이 그 하나였고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이루는 노동계급, 즉 프톨레타리아 계급이 또 다른 하나였다. 그리고 이 두 계급은 자연히 서로 투쟁, 즉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두 계급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항 정신은 점점 더 강화되고 증오심은 심화되며 투쟁은 산발적인 소규모 게릴라전에서 결정적인 전투와 시위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상황은 작은 총격만으로도 대규모의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다음과 같은 함성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질 것이다. 궁전에는 전쟁을, 오두막에는 평화를. 사태가 이쯤 되면 부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리라. 이런 예언으로 엥겔스는 책을 끝맺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투쟁은 산발적인 소규모 게릴라전에 그치고 말았다. 분노에 찬 노동자들이 공장에 쳐들어가 기계를 부수기도 하고 공장주의 저택 앞에 모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당국에 의해 간단하게 진압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빈번히 유혈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은 무력이 아닌 다른 방안을 필요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급진적인 변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파리, 브뤼셀, 런던 등지에는 유럽의 각국 망명객들이 결성한 비밀 혁명단체들이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그의 친구인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가 소속되어 있던 의인 동맹도 그중 하나였다. 이 조직이 1848년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개명되면서 두 사람에게 정치 강령을 작성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 결과로 나온 문건이 1848년 2월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이었다. 공산당 선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이 글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렸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마의 소리로 간주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편에서는 구세주로 추앙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파괴자라고 비난받았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로마 귀족과 평민, 봉건 귀족과 농노, 조합의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서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은 서로 끊임없이 대립했고 끝없는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은 매번 전체 사회 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나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멸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말로 시작되는 공산당 선언은 당대에 대립하고 있는 두 계급을 부르주아지와 프톨레타리아트로 규정한다. 부르주아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봉건제를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부르주아 계급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지배기간에 지난 모든 세대보다 더 많은 생산적 업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는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가장 간단하고 단조롭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만을 수행할 따름이다. 이렇게 물건으로 전락한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서 어떤 의미나 만족감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에게 낯선 존재가 된다. 상품의 생산의 목적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임금을 포함한 생산 비용은 가능한 한 절감되어야 하며 그 필연적 귀결은 프톨레타리아의 궁핍하다. 이것은 구매력의 저하와 생산 과잉에 따른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해 생산 수단을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끝나고 드디어 노동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프톨레타리아의 혁명의 마지막 단계는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다. 이 사회에서 인간은 타율적 상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기 능력과 욕구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기를 거부한다. 공산주의자는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함으로써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은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할지어다. 프톨레타리아는 이 혁명에서 자기를 옥죄고 있는 사실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반면 그들이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프톨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 선언문의 출간과 거의 동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고 머지않아 주창자의 이름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게 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혁명에서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848년과 1849년의 혁명은 프톨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시민혁명이었다. 하지만 혁명의 성격은 이후 100년 동안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꼭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예언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후 역사의 전개에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